가 다시 한번 시작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좀 완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임기 500일 남았다고 하죠. 500일이나 남은 겁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기회가 많을 수 있겠죠. 자, 남북 관계가 추운 겨울을 지나 다시 봄날이 맞이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웠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형이죠. 정치권은 검찰개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지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경제였습니다. 1년 내내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 사이에 줄타기를 했죠. 자, 코로나가 올해도 경제에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자, 김준환 교수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정말 지난 한 해는 엄청난 우리 사회 변화가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사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어디 가서 음식도 못 먹고 여행도 못 가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은 백신이 얼마나 적게 공급되느냐, 또 하나는 접종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제 재작년처럼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런 이제 사회가 얼마나 빨리 이런 패러다임이 돌아올 수 있느냐가 가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보면은 우리 이제 중반기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낮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이 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방역 부분에서 잘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21년에도 수출은 선방할 걸로 예상되니까 소비만 좀 회복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경제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자,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여당 안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다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있었던 논란이 또다시 반복되는 조짐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대응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전해드리자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 1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요. 자, 양양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고 지원이 아닌 위로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현금 살포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과 관련해 지금 본 예산에 반영되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무슨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이냐라고 국회 정책 워크숍을 통해서 밝혔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함께 정부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입장을 좀 내놨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하니까 막 풀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기적으로는 아직 이르다.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 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현재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정부 입장, 여야 입장 분명한데요. 네, 자 4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지급 시기, 대상 선정 과정,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피해서 지급회를 해야 된다. 또는 선거에 관련되지 않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인 것인데 네. 그러면 국민의 경제가 선거 때까지는 기다려줍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지급을 할 수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흔히 말해서 전 국민 지급을 했을 때 단기적이고 강제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경기 지표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면 저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이 과연 선거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두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두 보편적으로 지급받았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투표를 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네.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돈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의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양양자 최고가 얘기했듯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위로 저는 조금 더 위로보다는 표현을 정확히 말해서 보상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이요? 네. 정부 방역 당국에 따른 방역 지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나왔으면 국가가 배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마치 시혜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보상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 국민이 재테크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뭔가 유동성 자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영끌, 비투, 동학, 개미운동 등의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인데요. 자, 이 킹슈맨 식구 중에서 가장 젊은 이 오창석 요원, 이 경제 신조어에 대해서 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가 또 킹덤 스페셜 퀴즈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보기를 보시면 영끌, 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벼락거지, 동학 개미운동, 존봉준, 그리고 주린이 뭐 이런 신조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네. 오창석 요원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5개라서 제가 몇 개는 알 것 네. 같고 몇 개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첫 네. 번째 영끌은 뭔가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네. 한다라는 네.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벼락거지죠. 네. 이거는 아마 뭐 주식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다가 네. 바로 한가를 쳐서 네. 거지가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벼락거지는 남들이 부자가 됐는데 나만 못 됐을 때 갑작스럽게 거지가 된 거죠. 그렇구나. 네. 세 번째 이제 동학개미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일반 이제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 시장에 대거 들어가는 것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한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존봉주는 이게 글쎄 뭐 전봉준 녹두 장군을 어떻게 존중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이건 사실 네.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자, 오늘 이거 설명해 마지막 주세요. 줄이는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한 네. 주식 어린이 합성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오창석 요원도 틀리는 날이 왔군요. 예,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시나 봐요. 관심 있는데 존봉주 정말 어렵네요. 네, 투자했다가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봤다. 요즘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지금 3,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벼락거지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인 거죠. 아, 이 주식 투자나 이 주택에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은 본인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벼락 부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벼락 거지가 됐다라는 좀 슬픈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존봉주는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또 설파하고 다니는 존리와 전봉준을 합쳐서 동학개미운동의 전도사 존봉준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종훈이는 누군데? 네, 주식 투자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멜스증권 대표죠. 네. 트레이더인데 사실 말하자면 이 주식 관련돼서 많이 계속 투자하라 그리고 계속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어서 장기 투자를 권하시는 분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주린이는 사실 오창석 요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네, 어린이? 어린이는 제가 맞는데 저런 단어까지 자세히 알고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단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행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이제 계속해서 이 포인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익을 얻긴 했는데 네. 과연 이게 버블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또 이 폭탄 돌리기가 돼서 누군가는 또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경각심, 또 위험 경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신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상반기에는 부동산 열풍이, 하반기에는 주식 투자 열풍이 거셌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죠. 자, 지난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로선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굉장히 초반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와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이제 가격이 오르죠. 가장 큰 문제점이 장기 임대주택의 그 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고소득 다주택자에게 온갖 혜택을 주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공급량을 낮췄던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이번 정부의 결정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 부족을 그래서 네. 10채, 5채, 10채 갖고 있는 분들이 8년 동안만 갖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질 않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규제는 엄청나게 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주택단지가 공급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재고주택 거래도 안 되고 규제를 하고 공급도 안 되니까 시장은 굉장히 좀 경색되는 분위기로 갔는데 정부가 처음에 집값 내리겠다. 그래서 집을 안 샀습니다. 처음에 국민들이. 근데 집값이 이제 올라요. 이제 못 믿겠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끌이나 비투나 이렇게 이런 용어가 나왔죠. 그래서 정부 말로 믿고 가만히 있던 사람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벼락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집을 사지 못하고 아니면은 나는 살 능력이 없는데 집값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정부에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역시나 가장 궁금해하는 건 올해에도 집값이 과연 오를까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참 이게 전망한다는 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여기서 집 사라 그랬다가 괜히 좀 사신 분들이 떨어지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집값이 떨어지기 전조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지역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외곽 지역, 서울 도심이 아니고 외곽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데보다는 싼 데가 떨어질 확률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서 집을 사시더라도 너무 외진 곳이나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집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굉장히 어렵고 집을 사실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에 집을 산다면 그래도 그런 지역들은 당분간은 폭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횡보합하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뉴스가 장기적 집값 하락의 어떤 뉴스, 신호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구하기가 한데 별따기였죠. 정부가 공공임대 확대와 같은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는데요. 전세 시장 안정될까요? 제가 이거 기사 한번 잘못 썼다가 굉장히 욕을 먹었습니다. 진짜로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왜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재계약 갱신권에서 이제 2년씩 2번을 하게 되고 5%잖아요. 사실 작년 말에 재계약 걱정 안 하고 재계약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대로 5% 이내에서 올려주고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집을 새로 구하시는 분들만 보도를 하고 또 그게 또 사실 10억, 20억 사는 강남만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그런 거를 확대 해석하고 굉장히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전세 가격이 상승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작년에 정부가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봄까지는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이 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이죠. 그래서 올해 말이나 올해 말 정도 되면은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공급하느냐. 그리고 이제 제3기 신도시가 얼마나
좀 액션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지금 상기 신도시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지금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부가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실제적으로 한 차례도 공급이 되면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평생 월세살이를 하다가 지난달에 평생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대란 과연 실제로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체험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건이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하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보고 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내가 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데 제가 좀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분은 그 집을 보고 바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전화로만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꾸 놓치게 되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언론에서 너무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가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물건이 나오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바로 계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 좀 놓치신 분들은 아, 전세가 없구나라는 이런 사고가 좀 팽배해진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제가 주위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남의 전세값이 20억인데 뭐 25억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벗어나는 지역,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지역들은 물량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없으니까 빨리 계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네. 서로 이게 조바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좀 하반기 쪽으로 가면 네. 확실히 좀 안정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켜야 한다. 자, 저금리 시대에 꼬박꼬박 저축해도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 투자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증시로 돈이 몰리고 있죠. 자, 요즘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삼바처럼 되었는데요. 자, 킹휴맨 식구들도 역시 주식할 텐데 주식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요. 저는 이제 제 성향상 주식에 좀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오, 제가 이 셈에 좀 느립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놓고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계속 들여다보질 않다 보니까 오히려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추세다 보니까 저는 좀 이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올해. 네, 자 지난해 이런 동학개미들의 힘이겠죠. 코스피가 지난 7일 종가 기준 3,000선 넘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김준환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즘 그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게 이제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코로나 처음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던 건 사실인데 과거와는 좀 추이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묻지마식으로 아무거나 테마주를 샀는데 지금 제 주위에 보면은 은행에 적금 드시는 대신에 삼성전자 주식을 5주, 10주씩 돈 될 때마다 적금식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이제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한 급락장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조정 국면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 전후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이 장세를 좀 이어간다면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만 제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꼭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도 마찬가지고 어널리스트들이 반드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또 언론에서 급락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너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장을 요동시키는 언론도 늘 문제죠. 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시단이 2020년 증시만큼은 예상을 뛰었고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거품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며 뛰어든 이 동학 개미들을 향해서 끝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7일 국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뻔한 일이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어서 이 동학 개미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냐라는 출연자의 질문에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라면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고 최고치를 경신해왔고 머지않아 멈출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 로저스의 예측, 물론 전문가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자, 김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과거에 저희가 주식시장과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은 굉장히 좀 건전한 어떤 투자 형태로 좀 주식이 가고 있는 방향이다 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개인들이 과거만큼 약하지 않고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이 던지는 매물을 그냥 그대로 받아쳐서 요새는 수익률이 개인이 더 높은 이런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선진국의 주식시장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게 뭐 이 짐 로저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끝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이제 조금의 조정은 올 수 있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 지난해 우리 경제 코로나19 충격으로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내 백신 보급 기대와 올해 이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3%대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 자, 김병현 교수 짧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실현될까요? 저는 백신이 얼마나 적게 공급되느냐 물량, 두 번째는 백신 접종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3분기까지 이것이 된다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 경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엠요원 코로나 속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451명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49명이고요. 서울 지역은 187명이며